만약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IPO를 했을 때 네. 개인이 $1,000씩 투자를 했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쯤 얼마 정도 수익이 났겠나요? AI, 우주항공 투자한 게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고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 책 저자시죠? 곽수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삼성전자의 분발, 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하반기 진짜 3천 그 이상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 먼저 좀 말씀 듣고 또 네. 다음 말씀 듣도록 하죠. 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패널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여쭤보면 대부분들이 올 하반기와 상반기까지는 좀 낙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 5분 중에 4분 정도. 그런데 한 분 정도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9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에 그때까지는 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미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증시가 한 30%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도 3,000P를 갖다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워낙 시장에 대한 어떤 향방을 우리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어떤 역학적 관계를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3,000P라고 하는 것에 너무 낙관론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뭐 증시가 어느 미국 학자가 이야기하듯이 뭐 90% 대공황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건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조정은 내년 정도에 한번 받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물론 경기 후퇴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쓰신 책에서도 그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험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네.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금리 정책은 이제 사실은 양적 완화가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양적 완화가 된 이유는 뭐 공급 사슬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소득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미 재무부가 돈을 막 있는 대로 다 풀어버렸죠. 그 와중에 공급 사슬이 끊어지면서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9%까지 넘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초고로 갈 수가 있다 싶어서 이제 2%대로 목표치로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를 봤죠. 지금 소비자 물가가 3%대니까. 그런데 미국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도 노동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아마 통화정책으로는 긴축을 썼지만 재정정책으로는 정부 보조금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이나 기후환경 관련된 법안들을 발동을 시키면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이나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주는 그런 재무부의 역할이 이 통화의 흡수력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긴축은 재정적인 팽창과 미국 시장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그리고 가격 정책의 문제가 모두 맞물려 있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달러화의 값이니까요. 네. 보통 화폐의 가격을 우리가 금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높다는 말은 달러 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또 일본 엔화나 우리나라 원화, 중국 위안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절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일본 엔화의 절하 속도가 우리나라와 중국보다는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수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특히 네. 현대기아차와 같은 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가 미국 내에서 지금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데서 보여주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반도체 부분이 상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우리 증시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환율 저하로 인해서 일본의 경쟁력이 좀 뒤처지는 면을 반도체 부분이 좀 보완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단순히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 문제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 또 신흥개도국과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들 나오면은 네. 그 나온 것들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거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게 이게 과연 증시와 관련해서는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냐, 이 악재로 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증시의 호재이면은 분명하죠. 분명한데 이게 왜 악재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 그러면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에 만들어진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AI라고 하는 단어 하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나온 거는 우리 앞에 전시된 건 챗GPT라든지 Generative AI에 관계된 내용만 나와 있지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문명의 이기상에서의 제품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AI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매그니피슨 세븐이 미국 증시를 달고 온 것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버블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미국 경제 전반에 말씀 주신 대로 고용이 좀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 경제의 둔화 양상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 주신 대로 이 고용 부분을 놓고 보니까 이 정도 고용 같으면 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1.6%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GDP 성장률을.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미국 경제가 2%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어떤 부양책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가 따라서 9월 달에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그런 심리적인 요인과 또 기대적인 요인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심리와 기대가 실적과 함께 나오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낙관론을 형성하는 구름 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냐를 놓고 보면 좀 신중하신 분들은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적극적이신 분들은 아니다 지금 AI가 상당히 초기 단계를 지나서 성숙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서 놓고 보면 AI가 중심으로 된 자본시장의 투자라든지 기대 수익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산업 면에서 AI라는 화두가 떠오르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또 경제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경제가 좋은 것은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미국 부채와 연결하면서 만약에 위기가 터진다면 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죠. 네. 방금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미 GDP 대비 110%를 넘어가고 있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재정의 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 부담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정부가 통화는 긴축을 가져가고 있지만 재정은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나 팽창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마 미국 정부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건데 어쨌든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적자 문제는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유럽 국가를 특히 지적하면서 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은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뭐 일본이죠. GDP 대비 265%라고 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올리게 되면은 부채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원리금 상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자니 이제 막 인플레이션 비슷한 걸 시작을 했는데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금리를 또 내리자니 또 자칫 잘못하면 버블을 만드는 것 같고 엔화의 환율도 지금 161엔을 돌파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1995년도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질 때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일본의 엔화의 환율을 그대로 용인한다 그러면 아시아 개도국 시장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말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금리가 환율이 이 아시아 신흥국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의 외환위기 문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AI죠. 네. 이번에 쓰신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 여기에서도 그 세계의 그 거대한 변화 그 가운데 AI 반도체를 좀 찝으셨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 AI 반도체, 이 AI와 관련해서 이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결국 경제의 흐름의 어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예. 근데 저는 이제 AI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제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생존이라는 측면. 네. 그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인간은 이동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무역을 하든 여행을 하든 이동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동화를 하게 돼. 동화라고 하는 이제 제 단어를 썼는데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AI와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제 나름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AI라고 하는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AI는 결코 꼭지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AI는 말 그대로 뭐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AI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입니다. 또 2001년도인가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그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영화가 1984년에 첫 개봉이 됐던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렇죠. 그 영화의 끝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시리즈까지 내려오는 걸 보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또는 지휘하는 그런 면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경제를 보고 과학 기술을 보고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단면을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이렇게 내다본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AI라고 하는 거는 지구 비즈니스를 떠나서 우주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인프라다 그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종의 노드를 만든 다음에 그 노드를 통해서 플랫폼 서비스 산업을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다우가 어떻다, 나스닥이 어떻다, 또 S&P 500이 어떻다 하는 어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기업의 실적과 연결되어서 저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AI가 지향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과연 무엇일까? 사람을 대체하는 금융산업, 사람을 대체하는 입법부, 사람을 대체하는 사법부, 또는 사람을 대체하는 마케팅 전략, 기업의 경영 전략 이런 거를 가지고 AI를 본다 그러면 물론 틀린 건 아닌데 하지만 저는 좀 더 멀리 놓고 보면 결국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위한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제가 이 자본주의에 적은 자본주의다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언급하신 우주항공과 이것은 연계가 되면서 그렇죠. 그 확장성은 계속 넓어질 것이다. 네. 파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뭐 달나라에 처음 사람이 갔는 게 1960년대 후반부인데 아폴로 11호에서 달나라에 갔다고 하는데 지금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 X 산업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를 종점을 두고 있느냐 화성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도 마즈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도 2011년도에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 우주로의 여행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 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남자 여행사만 많았습니다. 네. 우주인들이. 그런데 이제 여성 우주인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동물, 침팬지를 데리고 갔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식물도 가지고 우주를 날아갔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과연 무엇을 향한 것일까라고 놓고 보면 물론 지구가 멸망하려면 한 45억 년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류가 점진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여행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게 에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화성에 언젠가는 요즘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끼를 화성에다가 뿌리면 그 이끼를 통해서 산소와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화성에 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방금 말씀하신 AI를 바탕으로 한 기술들이 이러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컴퓨팅이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한 대응의 가장 인프라적인 초보적인 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동안의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많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세기를 더하면 더할수록 좀 더 우주적인 입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책에서 제가 엮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위 엔비디아가 꺾이면 이 증시도 꺾인다. AI는 엔비디아의 어떤 하락과 뭐 마지막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른 또 뭔가 대체 확장들이 그럼요. 나오겠네요. 그렇죠. 제가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그루가 나와서 사토시 나카모토보다 더 정교한 블록체인보다 더 정교하고 오밀조밀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해서 컴공을 전공한 사람보다는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엉터리일 수도 있고 상상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산업의 발전 과정이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한 알고리즘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지금 AI라고 하는 생성형 AI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숫자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 저희들 말들이 문자로 녹음이 되고 있지만 실제 이 문자로 녹음되는 것들이 숫자화돼 가지고 하나의 그 암호 체계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숫자가 암호 체계로 만들어져서 다른 컴퓨터에 전달될 때, 스마트폰에 전달될 때 음성으로 확인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기술 발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계 지어놓고 보는 것보다는 더 확장적일 것이다. 당장 카이스트에서 엔비디아보다도 성능이 2배나 좋은 GPU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의 그 기술적인 발전, 과학의 발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AI 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 될 수밖에 네.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AI에 대한 투자 또 새로운 확장하는 거에 맞춘 또 새로운 투자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 민간 쪽에서의 투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민간 부분에서 AI가 발전되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퓨얼, 연료가 뭐냐면 데이터거든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열풍이 불고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단순히 데이터만 집적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관하는 굴이라든지 리얼 에스테이트 산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생되는 산업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많은 전력을 24시간 가동해야 되니까 냉각도 시켜야 되고 전력 사용을 계속해야 되니까 전력 사용도 늘어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전 용량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준 화두는 뭐냐면 한마디로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육로를 통해서 이루었던 자본주의의 그 초기 단계가 해상을 통해서 해상 패권을 다투었고요. 네. 해상 패권을 다투다가 이제 공중에서 이제는 인공위성을 통한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는 아마 광속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갖고 싶었던 맥킨토시가 40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기로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뭐 소위 그 황창규 박사가 이야기한 그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법칙의 성수 효과가 상당히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산업의 발전 이것이 가져올 미래 예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보면은 뭐 사람의 일자리를 상당히 없앨 것이다. 또 이것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뭐 여러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미래학자분들도요. 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인구 감소가 합리적인 것인가, 합리적이지 않는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가버리게 되면 노동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저급한 서비스나 상품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수많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케팅에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사법적인 입법적인 역할에도 또 CEO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는 측면을 놓고 보면 인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화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의 속도가 무척 빨라 보이지만 네. 그 속도 역시 시간과 거리의 어떤 계산의 결과라면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리라고 놓고 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시간이라고 놓고 치면 속도 역시 인간이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르네상스가 끝나고 봉건주의가 무너질 때도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봉건주의가 붕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권리청원, 명예혁명, 권리장전 끝에 의원내각제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전제군주 체제에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또 공화정에서 의원내각제로 가는 이런 영국식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갈래의 길은 지금 무한히 많은 것 같다.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마저 기계에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가장 핵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그 트렌드를 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트렌드, 커지게 될 그 트렌드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 책에 안 그래도 이제 그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408페이지 쪽에 그 내용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IPO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각 개인이 $1000씩 투자를 했다면 그 현재 40년이 지난 또는 30년이 지난 지금쯤 얼마 정도 수익이 났겠는가? $1000 그러면 그 정도 그 당시 환율로 치면 한 1,100원이나 1,200원으로 치면 네.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인데요. 그 정도 투자했을 때 지금 제가 유상증자 받은 거, 무상증자 받은 거 다 계산을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메타라든지 그 당시에는 엔비디아가 없었으니까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안 믿어지실 거예요. 수십억 대입니다. 네, 그 당시에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30년 지난 지금 유상증자나 모든 거를 팔지 않고 그대로 계산해서 축적시켜 놨을 때 보니까 40억 나온 것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네. 만약에 1000불 투자를 했으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본 투자의 기회도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모 기업 회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1세기의 마지막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근데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경제의 로드맵 속에서 과연 과거 삼성 반도체가 83년도에 시작해서 오늘날 삼성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가 되었듯이 과연 지금 우리가 AI 산업에 기본적으로 투자한 게 무엇이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데 기업들이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SK나 삼성이나 LG나 현대 등이 어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드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루빨리 미국과의 어떤 반도체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 협정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미래 세계에는 데이터의 국경을 넘는 그런 게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역시 한 국가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정보가 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협약 등이 필요해서 많이 바쁜 시기에 대한민국 입법부를 보더라도 뭐 AI 공부를 한다고 그러셨지 입법에 관계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만들 것이다라고 공고한 건 아직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조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업들에게 재벌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우리 개인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곳에 투자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저도 지도교수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투었다는 네. 게 딴 뜻이 아니고 논쟁을 많이 한 게 우리 지도교수님은 숏 트레이딩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네. 단타죠. 근데 저는 롱텀 트레이딩을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408쪽에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는 롱텀 트레이딩입니다. 그렇죠. 이런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AI라고 했지만 AI가 궁극적으로 적용이 될 우주항공 산업, 바이오 산업, 로봇 산업, 드론 산업, 디지털 통신 산업, 그리고 양자 컴퓨팅 산업에 미리 IPO 되는 주요 기업들에다가 100만 원씩만 투자해 놓는다면 20년, 3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이 책에서 적어드렸습니다. 네. 그거를 반증하는 게 뭐 제가 100% 자신하지는 못하겠지만 반증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이 관리공단이 미국 주식을 삼으로 해서 상당히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하는 기업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계 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미국이나 선진국 주식 시장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이익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옳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뭐 버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어디까지 커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미국 증시의 현재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나기 전까지 다우 지수가 14,000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서프라임이 발생하고 급락을 했다가 2년 내에 V자 형태로 반등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 다우 지수가 3만을 2만 4천을 넘어서 3만까지 거의 육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서프라임 때 정부가 약 6조에서 7조 달러를 풀었는데 미국 기업도 그렇고 투자은행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약 6조 달러 정도의 손실을 봤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지 누가 설명 좀 해달라. 설명을 다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도부터 2023년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조사한 추정치가 약 11조 2천억 달러를 미 정부에서 풀었습니다. 연준하고. 네. 이 돈이 만들어낸 게 저는 버블이다라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론 제조업과 AI와 뭐 컴퓨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또 전기자동차 같은 산업들이 발전은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가 느끼기에 미국 전체 GDP를 끌어올렸다. 안정적으로 기반을 구조 자체를 끌어올렸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은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2023년도까지의 11조 4천억, 2천억을 풀었던 그 돈이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빨아당겼지만 얼마나 빨아당겼을까? 흡수를 했을까? 네. 근데 기업들은 올해 4분기까지 현금 유보 자금이 4조 1,100억 달러, 가계가 3조 달러를 들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는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소비자 물가를 2%로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차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생각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소프트 랜딩을 만들 가능성이 큰데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정무적인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하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자칫 잘못된 시장의 신호를 왜곡해서 경기 둔화 조짐이 있으니까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지금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양쪽 다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는 미국 증시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단순한 게 제일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뭐 경제학에서도 막 복잡한 뭐 가치, 알치 모형 막 이용해서 계량식을 풀어봤자 OLS 단순 회귀식으로 푼 것보다도 더 설명력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네. 방금 주신 말씀처럼 미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바이드노믹스의 어떤 성과를 또 선전을 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는 이 점을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기가 대통령의 재임 시에 자본시장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광고를 해야 될 것이고 백인 중산층에 대한 자기의 입지를 또 강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결국 시장은 물이 들어오니까 노를 저을 때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고래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참치나 멸치 정도 또는 고등어 정도 되는 투자가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사실
그 어느 섹터에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른 그 변동성 이거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재생 쪽에 투자한 분들은 트럼프가 됐을 때는 이거 큰일이고 또 에너지 쪽 투자하신 분들 뭐 방산 이런 쪽 투자하신 분들은 또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투자자들도 자기가 투자한 주식에 따라서 뭔가 이 선호하는 후보들이 좀 있는데 네. 요즘 TV 토론 이후 바이든이 이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증시에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물러나는데 가장 제약점이 대통령 선거 자금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까지 바이든이 대통령에 나올 때 쓰라고 큰 손들이 돈을 기부를 했는데 네. 다른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 돈을 전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아마 해리스 부통령을 대체로 대안으로 내자 이러는데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7월 첫 주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셸 오바마를 내세우니까 트럼프의 거의 두 자릿수로 앞서는 걸로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봤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자금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것인가 물러나지 않을까 본인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대안은 그렇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물러나지 않아도 부통령 런닝메이트를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럼 후보가 있느냐? 후보가 있습니다. 6명의 주지사가 물망에 오르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고요. 그다음에 콜로라도의 폴리스, 미네소타의 아마 휘트머 이런 주지사들이 물망에 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지도 측면에서 미셸 오바마라든지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에 미치지 못한다고 놓고 보면 제 판단에는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부통령의 누가 부통령이 되는지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겠네요. 또 만에 하나 병고가 있을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네.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네. 대통령이 된다. 이것도 네. 또 하나의 매력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미국의 일반 중산층과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 즉 많은 이민자들을 허용을 하니까 살인자, 강간범 이런 강도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리더로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 미국이 이민자의 국가였고 이민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치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대통령 후보의 말은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점에서 저는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을 거라는 쪽에다가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거라는 거 뭐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지금 뭐 한국 정부에서도 누가 되든 뭐 한미 어떤 그 관계는 단단해질 것이다. 경제 협력은 계속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상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네. 제1의 수출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까요? 누가 되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한 13%를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이 없을 것이냐?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있잖아요. 네.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전기 자동차로 간다 그러면 자체 내에 미국 내에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캐나다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름이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노스볼튼 가는 회사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 회사가 구체적인 완성 어떤 공정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LG화학이나 SK나 삼성 SDI와 포드, GM, 크라이슬러, 기타 등등 회사들이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호황을 또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기업들을 더 이상 우리 기업이라고 해서 국내에 가둬둬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오지 않았는가. 다시 말하면 삼성도 HBM에서 SK보다 하이닉스보다 뒤처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평을 받았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자꾸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채찍을 가하는 의미가 뭐냐면 세계 최첨단 산업을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첨단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 경영인이 되었건 기업 창업자가 되었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허점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반도체도 미국 중심의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까 처음 주셨던 질문, AI가 발전되면은 앞으로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일자리 다 없어지는데 질문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삼성의 해외에서 돈을 다 벌어버리고 미국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에다가 어떻게 돈을 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볼 때 시대가 진화하면서 만들어질 새로운 금융 시스템, 신금융 자본주의에 적합한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굳이 우리가 미국에서 봉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갈 때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국가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밖에 나가 있는 삼성과 LG와 SK에다가 지원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근데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물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반도체 미국에다 막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 보조금 때문인데 이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일들이 좀 국수주의의 네. 그 미국 자국주 우선주의의 어떤 바람에 힘입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 괜히 돈만 쏟아붓고 또 우리 뭐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거겠죠. 전기자동차 시장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기자동차의 전체 생산 비용의 40%가 아마 배터리 부분일걸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미국 기업들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포드나 GM이 자체 인하우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즉 자체 생산해서 붙일 것인가? 할 수 있겠죠. 기초화학이나 기초물리가 상당히 발전된 미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나을까? 아니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이 환경적인 문제를 이미 검토해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과 연합하는 게 나을 것인가? 문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의 속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방금 주신 질문, 트럼프가 들어서면 오히려 보조금 중단하고 엄포를 놓지 않을까, 주한미군 철수한다는데 철수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앞에 나와 있는 겉면을 보기보다는 저 뒤에 숨어 있는 저 사람이 딜을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부동산업자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부동산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치터에 가깝다는 이야기들을 흔히 농담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말을 액면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물론 액면으로 받아들여서 뭐 겁도 내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럴 필요도 있겠지만, 속내는 저 친구가 저 이야기를 왜 했지? 그러면 미국이 고립되겠다고? 그럼 미국의 리더십은 22세기에는 없어지겠네? 그럼 그런 식으로 과연 미국이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허풍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잘 외교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본질을, 핵심을 찔고 들어가면 저는 뭐 미국과의 협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죠. 네. 그러면 이런 측면은 어떨까요?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해외에다 생산 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새로 증축을 하고 하는 이 현상들, 네.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경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깎아먹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냥 제가 허접한 예를 그냥 하나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앞에서 제가 일본 엔화가 저렇게 저평가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고평가로 돌아서면 동남아 신흥 국가들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암흑물질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면 우리 제조업들이 중국에도 가고 베트남에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형태의 해외로 나가는 산업들을 우리가 암흑물질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GDP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GNP에는 포함이 되죠. 근데 이렇게 나가 있는 암흑물질들이 앞으로 수익을 낼 경우에 그 수익 낸 돈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물론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너희들이 해외에서 번 돈에 얼마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챙겨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도 돈은 버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국내에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런 산업들을 해외에 나가서 많은 기술 선진국들과 연합해서 협력해서 기술 개발하고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국내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허접한 대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K-팝과 K-한류가 괜히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 상품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요인을 잘 검토하면 문화적인 상품을 오히려 개발하는 쪽으로 가서 서비스업을 조금 더 육성하는 그런 방향. 아직도 저희들이 서비스업 발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강에 요트 띄워야 되고요. 통영이나 이런 데도 뭐 요트나 많은 그 선박, 해군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북한 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뭐 상상력 속의 하나라 그러시면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2,500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5천만이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8천만입니다. 그런데 용영성, 흑룡강성, 길림성 인구가 1억 5천 이상이거든요. 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비록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의 경계를 이루지만 경제적인 시장의 규모,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은 약 3억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던 제조업과 소위 말해서 중저가나 중중가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AI가 발생되면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고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기업 해외로 빼버리면 우리 국내 고용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과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큰 제약 조건으로 잡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미래를 낙관적으로 설계해도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듭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이걸 요즘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막 1,400원 가까이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약점이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약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만 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가 6개월 연속되는 와중에 인프라 괜찮다라고 정부가 허위 발표를 했던 것이 결국은 결정타였고요. 미국은 이렇게 보십시오. 미국의 달러화를 저희들이 결제통화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미국에 달러를 보내고 기업들이 결제하고 한 모든 달러에 대한 내용은 뉴욕에 있는 미국 페드 연준의 우리로 치면 FIC죠. 금융정보국에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어서 1년 전에 한국은행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테드 트루만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 후보가 될 뻔했던 3배수에 들었던 분을 제가 워싱턴 DC에서 근무할 때 만나 뵈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페드는 한국 정부가 잘못하면 외환위기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들어가서 외환의 유출입을 보고 있었다. 한국은행에서. 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처럼 뭐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불황형 흑장이라고 하지만 흑자는 나고 있고 또 환율도 지금 엔화보다는 절하된 속도가 낮아서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은 좀 부대끼고 있지만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와 같은 또 다른 미래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도 83년에 투자를 했거든요. 대박이 터진 게 90년이에요. 네. PC 시대가 열리고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대를 기다리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김영삼 정권 이후에 30년 5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나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AI, 우주항공 투자한 게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고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방산에서도 KF-21인가요? 항공기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3.5세대 만들어내고 있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을 놓고 볼 때 또 카이스트에서도 GPU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놓고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론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낙관론으로 가는데 단 정부가 좀 더 오밀조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개혁의 문제를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면 결국 입법부에다가 역할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도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비전과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국회의원분들이 하고 계시는가. 네.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It's economy stupid 그랬잖아요. 정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세금 문제가 결국 피를 빨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초와 많은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이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좀 정신을 차려서 우리 경제가 나가야 될 그 로드맵을 챙겨주든지 챙기지 못하면 기업이 하고자 하는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투자의 관점에서 올 하반기부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 산업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숏텀 트레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롱텀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걸 그냥 참고 삼아서 롱텀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도 제가 롱텀으로 투자하셔야 될 곳을 바이오 쪽과 우주항공 쪽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10개 정도씩 제가 뽑아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벤처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제대로 된 벤처와 스타트업을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미국의 산업 발전과 주식 시장의 가격 성장의 패턴은 인수합병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하지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메타나 또 테슬라나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이 거대 자본이 들어와야지만 또 다른 AI의 파생 기술이 나올 것이고 바이오 기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10가지 종류를 제가 로봇 산업, 드론 산업, 우주항공, 바이오 이런 쪽으로 제가 아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내 기업만 한정이 되나요? 아니면 해외 기업? 저는 해외 기업만 관점을 보습니다. 해외 왜냐 기업 그러면 쪽으로. 국내 기업 쪽에서는 제가 방송에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친미주의자냐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아니고요. 기술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국가가 결국 글로벌 룰 세팅과 글로벌 포매팅을 할 수 있거든요. 표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업들의 역할이 미국이 계속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패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 경제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네. 나름대로의 성장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과 표준화, 룰 세팅의 문제는 여전히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미국 기업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왜 책 제목을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라고 표현하셨나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늘상 듣는 편안한 이야기지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역사적 흐름을 거쳐서 지금의 자본주의까지 21세기 자본주의까지 왔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권리청원, 명예혁명, 그다음에 권리장전, 그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혁명, 그리고 인권선언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와 종교개혁이 맞물려 있고 과학과 종교와 철학이 맞물려 있고 종교가 한때는 제국주의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네. 식민지를 개척할 때 늘 신부님이 십자가를 들고 앞장서는 영화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종교가 나중에는 켈빙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권력에서 빗겨나게 되고 새로운 자본과 계급이 등장하면서 왕권도 무너뜨리고 봉건주의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었고 그 공화정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로 오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임스 1세, 찰스 2세의 이런 과정 속에서 영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이 1776년 이후에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의 어떤 파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도 다루었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를 그냥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알고 있지 이게 역사적 맥락과 흐름이 어떤 철학과 어떤 과학기술과 어떤 목적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거시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까지 좀 보고 말씀하신 대로 롱텀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제까지 곽수종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